미국의 고물가 여파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지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나스닥이 4% 넘게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도 급락을 했고 유럽 주요 증시도 큰 폭으로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리터당 2,1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가스와 전기요금도 동반 인상될 가능성이 커서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포스코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2차 발사를 하루 앞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2송 계획이 오늘 오전에 확정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강풍 등 날씨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등교 수업이 많이 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이 치열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집계된 어린이 희생자만 300명에 육박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의 후폭풍에 세계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이어 미국과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8.6%의 충격파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9%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기대치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as well as the headwinds associated with the disruptions caused by the pandemic's effect on supply chains. 물가 상승을 막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28년 만에 0.75%포인트 이상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가라앉고 추락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세계 주요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 이상, S&P 500 지수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 이상 폭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2% 이상 하락하며 지난해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니케이 지수, 한국 코스피, 홍콩 항생 지수도 어제 나란히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도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잇따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리터당 2,100원마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큰데 유류세는 이미 최대치까지 내린 상태라서 다른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매일 신기록입니다. 휘발유는 지난주, 경유는 이미 지난달의 기존 최고가 기록이 모두 깨졌습니다. 문제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내 정유사 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시장을 보면 휘발유는 2주 전보다 7% 정도, 경유는 18%나 올랐습니다.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에서 3주 시차가 있어 국내 기름값은 계속 오르게 생겼는데 특히 경유값이 더 가파르게 오를 거로 보입니다. 4주 연속으로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만 $10 넘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 3주 동안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 또한 상승세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브레이크 없는 국제유가 상승. 비교적 보수적인 전망을 한다고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내년 1분기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를 돌파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수입 금지 여파로 지금보다 $10 정도 더 오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제유가가 $120를 넘는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당연히 2,100원 넘는 수준에서 오르내릴 수밖에 없겠죠. 기름값은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유류세는 이미 역대 최대폭인 30%로 인하했고 더 내리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인상분 중 일부를 저소득층 등의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 환급금 지급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거로 전해집니다. 유류세에 붙는 교통세 세율을 조정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이 남아있지만 지금보다 리터당 50에서 60원 낮추는 수준에 그쳐 이마저도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스와 전기료까지 다음 달 동시 인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억눌렸던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 소비자 물가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 정춘근 씨는 코로나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전혀 올리지 않았던 음식값을 최근 1,000원씩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음식 재료값은 물론이고 가스와 전기 등 안 오르는 것이 없고 게다가 오른 것이 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오르는데 저희들이 인내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고객들한테 좀 안내 말씀 붙이고 1,000원 정도 올리는 걸로. 다음 달부터 영업 일반용과 가정에서 쓰는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0.67원 인상됩니다. 올해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 나눠 민수용 원료비 정산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가스요금은 기준 원료비가 평균 1.8% 인상된 바 있어서 4월과 5월에 이어 한 달 쉬고 또 인상되는 건데 10월 인상 시 올해 모두 4차례 인상되는 셈입니다.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약 8조 원의 적자로 사상 최악의 적자에 늪에 빠진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기요금은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인상폭의 상한인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 등의 방안과 함께 한전의 적자 해소책과 물가 안정 등 2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가스와 전기요금의 동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생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고 열등한 방법입니다. 저는 전기요금도 역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눌렸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998년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의 소비자 물가 시대가 다가오는 양상이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제품 재고가 쌓여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시멘트 육로 수송도 사실상 중단되는 등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 조합원 400여 명이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시멘트를 수송하는 이른바 BCT 차량은 도로가에 빼곡히 주차돼 있고 공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가운데 한 곳은 조합원들로 막혔습니다. 조합원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다며 적정한 운임을 통해 생계와 일상을 안정시키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안전운임제를 한다고 유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져서 저희는 그나마 여기까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운임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 이하를 사겠죠.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충북 단양을 거점으로 삼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곳에 시멘트 생산 공장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으로 시멘트 육상 수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생산한 시멘트를 일시 저장하는 사일로도 거의 가득 찬 상황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선제 공장과 냉영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창고가 가득 찬 상황입니다. 결국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는데 하루 선제 제품 7,500톤, 냉연 제품 4,500톤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반 출입량이 지난달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인천항도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 출입량이 평상시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수출 화물이 부분적으로 터미널로 반입되고는 있지만 선박의 컨테이너 화물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업계의 하루 평균 출하량도 파업 전 평균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이 대체 운송 차량 투입으로 파업에 대응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파업에 따른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계 피해를 막을 다각도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여야는 국회 원구성과 연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계와 산업계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우선 화두는 물가였습니다. 5.4%나 뛴 물가를 거듭 언급하며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협상 결렬로 일주일이 넘어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노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앞세운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이 개입이 결국은 이 노사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거였는지에 의문이 많고요. 이와 맞물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고 정부는 중재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화물연대가 밝힌 건 사실 무근이라면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소극적입니다. 일몰법이기 때문에 입법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토부가 기본이 되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아직까지 그런 것에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파업 중재는 뒷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대화를 막지 말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게 된 만큼 국회에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여야가 입장이 다른 데다 원 구성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당장 입법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장단기 군사대비 태세 조정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입니다. North Korea has now finished the preparation for another nuclear test, and I think only political decision has to be made. 그런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요 논의 사안이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 등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gain, in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s, notably with the ROK and with Japan, and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다만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도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외교 해결이 우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등 도발은 더 많은 억지력과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it deals with Korean security, peace and stability, and also including the timely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when necessary.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연일 최고 수위의 비난을 쏟아내며 미국과 거칠게 맞설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임박설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북한을 포함한 각 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최근 타이완을 분리시키려 한다면 일전을 불사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는 본토와 타이완 사이의 바다가 국제수역이 아니라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과 정면 배치됩니다. 依次为中国的内水、领海、毗连区和专属经济区。中国对台湾海峡享有主权、主权权利和管辖权。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한반도 상황을 놓고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우려를 무시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포함한 각 측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중국도 북한 핵실험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핵실험이 중국의 문 앞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언급으로 들립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발탁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역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달여 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시한 내용은 크게 3가지. 백 전 장관은 우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13개 산하기관장을 부당하게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에선 후임 기관장을 임명할 때 부당하게 지원하고 또 다른 산하기관에선 전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여전히 당시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인사 과정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산업부 인사 실무자들도 불러 산하기관 인사 때 실제로 청와대 측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지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원이 바뀌게 되면 그쪽에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수석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사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도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는 비서관급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진행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지원 전 원장과 조성은 씨, 신원을 알 수 없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 씨 등이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기 위해 협의하거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 등교 수업은 많이 늘었지만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한 수업에 교사 2명을 배치하는 협력 수업을 확대하며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중3과 고2 학생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성 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2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로 2020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최고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중3도 수학을 뺀 국어와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2020년과 비슷했지만 2019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고2 국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64.3%로 2년 연속 떨어지면서 학업성 취도 평가가 일부만 보는 방식으로 바뀐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1년차였던 2020년 학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 격차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을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 한 해 충실히 좀 이행을 해보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정부는 이에 따라 한 교실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협력 수업 학교를 현재 3,000곳에서 2025년 6,0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개인 교습을 통한 맞춤형 학습 보충과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 취도 평가를 도입하고 2025년엔 인공지능 기반 학력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3,000명대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155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인 3,577명보다 5,578명이 많아 2.55배 수준입니다. 주말 동안 줄었던 검사 건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중심으로 한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어린이 희생자만 300명에 육박한다며 러시아군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쏜 포탄이 떨어지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웅덩이 주변 건물들. 유리창은 대부분 부서지고 주차된 차들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주민들은 진동으로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Такое ощущение, как будто как резиновый пол. В этот момент все зашевелилось. 칠러 반군이 장악한 도네츠크의 한 시장에도 포탄이 떨어지면서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동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군 참호 속 병사들은 평화를 바라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며 전의를 다집니다. Є і наші діти були. От у нас тут є боєць, ось ця дочка йому писала на день вишиванки. Вот это вот. 하지만 어린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쟁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사망자 24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287명이 됐다며 희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І саме так список убитих дітей став довшим одразу на 24 пункти. І це діти, які загинули від російських ударів по Маріуполю.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는 물론 수많은 세계 인구를 기아와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amifications ripple across the region and globally with no end in sight. 앞서 유엔 식량계획과 농업기구도 이번 사태로 세계 기아 인구가 지난해보다 5천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내년까지 식량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경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월요일, 이제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문에서 오늘 일면의 주요 내용들 전하고 있었는데요. 조선일보 먼저 보면 미국 긴축 공포에 전 세계가 검은 월요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래에 있는 경향신문은 미국 물가 충격에 금융시장이 휘청였다고 봤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 발표가 날 텐데요.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냐,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냐, 현재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로 우리 증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만 보면 지금 화면에 숫자로 나와 있지만 2,504.51까지 떨어지면서 2,500선마저도 위협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 100개의 종목 가운데 99개, 단 1개 빼고는 모두 다 하락했고 전체 코스피를 이루는 930여 개 종목 중에서도 880여 개가 하락하는 아주 끔찍한 약세장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잇따라 인상을 하게 되면 신흥국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포함해서 올해 남은 5번의 FOMC에서 모두 빅스텝을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연 2.75% 이상, 또 많게는 3%대까지 차차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도 7월에 금리 회의를 열게 되는데 미국과 금리 역전을 고려해서 우리도 따라서 빅스텝을 밟느냐, 아니면 가계부채 부담 우려를 생각해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느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보니까 또 한 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던데 오늘 증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들리는 용어가 바로 이 민들레와 수박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제목으로 사용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민심 들어볼래라는 의미의 민들레 모임이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란 의미의 수박 논쟁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당의 계파 갈등을 상징하는 정치 용어인데요. 요즘 이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 건 그만큼 계파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향신문에서도 계파의 늪에 빠진 여야가 결국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선거를 마친 후 여야는 하나같이 혁신, 또 계파 정치 탈피 등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 교수는 우리 정치가 늘 힘있는 권력에 대한 줄서기식 계파 정치에 집중해온 면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탈피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계파 수장들이 리더십을 보여서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본 증시나 물가를 포함해서요, 민생 현안들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들이 진행되어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기사는 조금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야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계파 갈등에 휩싸여 있고 또 서로 간에는 계속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놓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국회 공백이 보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사이에 인사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결국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되게 됐는데요.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번째 국세청장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네. 한편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도 18일과 19일까지인데요. 그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의혹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지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는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인사 검증을 한다는 면에서 청문회가 무산되게 되면 민주당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었고요. 또 한편 화물연대 파업 문제 역시도 국회가 입법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첫 외부 일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예상보다 길게 1시간 반 정도 두 분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오가는 말에서는 통합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권 여사는 현충원 추도식에서 김 여사의 행동이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했다는데 빗물을 털어주거나 조금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모습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서로 선물도 주고받았는데요. 김 여사는 권 여사에게 빵을 선물했다고 하고요. 권 여사는 김 여사에게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정 뒤에 김 여사의 내조 정치가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달 말 스페인에서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동행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력 저하 관련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실제 통계로도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네. 고2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2020년과 2021년 중위권 이상 비율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국영수 중에서는 특히나 국어 과목이 눈에 띄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관련해서 한 국어 교사는 코로나 이후에 도서관 출입도 제한이 돼서 학생들이 필독 도서도 읽지 못하고 또 독해력이나 표현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즉 하위권 학생들의 비율은 대부분 과목에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고2의 경우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 흔히 이제 수학 포기자라고 부르는 수포자의 비율이 2019년에는 9% 정도였다가 2021년에는 14.2%까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6명 중 1명이 수포자로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통계들은 코로나 이후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또 전국 단위 시험도 치러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업 동기가 떨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난 4일 오후인데요. 관련된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가 톨게이트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고요. 네. 2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점이 하이패스가 아니라 현금 정산 구역이었고 또 파손 정도를 봤을 때 이 차량이 고속으로 달려서 충돌한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즉 화재 때문에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얘기인데요. 전기차의 특성상 화재가 상당히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까요. 충돌 직후에 3초 만에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 온도가 800도까지 한순간에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었는데 네. 또 진화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 끈 줄 알았던 불이 다시
붙으면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총 7시간 이상 걸렸다고 하는데 배터리가 철로 덮여 있어서 소화제가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불을 끌 때에는 차를 통째로 큰 수조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가벽을 치고 물을 채워서 배터리가 물에 잠길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보고 열 폭주로부터 안전한 배터리가 양산될 때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현재 전기차는 화재에 대비해서 특히나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그플레이션 또는 런치플레이션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이제 푸틴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같은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푸틴이 일으킨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110일째를 맞이했는데요. 네. 전쟁 이후 대러 제재가 진행이 됐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핀란드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요. 러시아가 전쟁 이후 원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 수출로 약 125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는데 네. 이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돈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올해 러시아의 무역 흑자를 보면 작년에 2배 이상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연합이 금수 조치에 나섰지만 중국과 인도 또 스리랑카 등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데다가 앞으로 난방을 떼야 되는 때가 오면 유럽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간은 푸틴 편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런 에너지뿐 아니고요. 밀, 또 러시아의 또 하나의 무기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전 세계 1위 밀 수출국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켜서 유럽을 불안정화시키는 기아 정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한편에서는 겉으로 보이기만 그렇고 속사정을 알고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러 제재가 이어지면 결국 러시아 경제가 버티지 못할 거란 전망도 함께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다들 물가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푸틴플레이션은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해남군이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탄소 중립 1번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남 읍성 성곽을 복원한 신청사를 개청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관광과 레저 개발 지구로 지정된 축구장 2,800개 면적 해남 솔라시도 정원도시. 풍부한 일사량을 자랑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 탄소 중립 교육시설과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들어섭니다. 대한민국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1번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선 8기에는 ESG 윤리 계획을 통해서 환경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것 그리고 소통하고 또 더욱더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더 자랑스러운 해남군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골프장과 함께 허브정원, 유럽형 휴양시설 등도 조성해 국제관광 레저도시로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솔라시도 정원도시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새로운 100년을 알리는 신청사를 선보였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해남 읍성터에 성곽을 복원한 군민광장과 청사를 연결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청사 신축 기금을 적립해 총 651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 내 사업을 완료하면서 채무 없는 청사를 완공했습니다. 50년 동안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보고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사가 우리 해남의 랜드마크로서 그런 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를 가진 땅끝 해남이
신청사 시대와 함께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정책 과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해킹 공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됐던 YTN 유튜브 채널이 발생 2시간 50여 분 만인 오후 8시 50분쯤에 복구됐습니다. YTN과 유튜브 담당팀은 해킹으로 추정되는 이번 중단 사태에 대해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은 그제 오전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 홍보 영상이 일시적으로 노출된 데 이어 어제 오후에도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비슷한 가상화폐 홍보 영상이 노출됐습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심각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유해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에 채널 운영을 중단시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까지 강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밤사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과 충북, 경북 일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8도, 대전은 19.2도, 대구는 17.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22도, 대구와 울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누리호 2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상 상황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에는 오늘 저녁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초속 8에서 12m로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이후 날씨를 토대로 누리호 이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 전망과 경기 침체 공포가 퍼지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2.79% 내렸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88%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로써 지난 1월 3일 전고점에서 20% 이상 내려가는 약세장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4.68%나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 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국채금리는 급등해 미국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3.44%까지 치솟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의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증시에 이어 유럽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 푸시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3% 떨어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도 2.43% 내렸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갸크 40 지수도 2.67%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스톡스 50 지수 역시 2.69% 하락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봄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배추와 무뿐 아니라 마늘과 양파까지 밥상에 오르는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망원시장 안에 있는 첨가물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양파만 해도 원래 5,000원 정도 하던 것이 오늘 하루에만 500원이 올라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가격이 껑충 뛴 건 양파만이 아닙니다. 무와 배추, 마늘 등 밥상에 올라가는 농산물 대부분 하루가 다르게 가격표가 바뀝니다. 지난달부터 부쩍 가격 상승폭이 커지더니 예년보다 40% 넘게 값이 치솟았습니다. 최근 전쟁 등 영향으로 곡물 수입이 제한된 데다 봄 가뭄이 겹쳐 농사 상황이 나빠진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걱정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평상시 예산만 가지고는 필요한 먹거리를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돈만 원 갖고 나오면 옛날에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계란을 사고 뭐 과일을 사고 할 수 있는 금액도 안 돼서 이제 예산 초과를 많이 해서 항상 지갑에 좀 두둑히 갖고 나와서 사는 편이에요.
사 먹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파는 사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가파르게 오른 가격에 손님들 지갑이 다치면서 매출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졌다는 곳도 있습니다. 손님들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야채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내릴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손이 좀 안 오르더라고요. 손님들이. 정부도 가뭄 대책비 지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하지만 당장 가격을 안정시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밥상 물가 걱정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인상 안정 방안의 하나로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유류세 추가 인하 또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축산품이나 유류세 등 국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각 부처에 불필요한 기업 규제의 철폐를 거듭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신성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기업이 대표적으로 애로사항으로 꼽는 33건을 우선 해결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조만간 규제 혁신 체계를 가동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첫 주례 회동.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손님을 뵈야 되는데 이제 취임하시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각 부처에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대표적인 규제를 지목해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놓은 규제 개선안은 첨단 분야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에 집중됐는데 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헬스케어, 무인 이동체, 정보통신기술융합, 신서비스 등에서 모두 33건에 이릅니다. 민간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19차례 회의를 열어서 소관부처, 기업협회 등과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산업 분야 대학원 증원의 경우 기존에는 교원과 학교 건물, 학교 부지, 그리고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나 온라인 쇼핑 업체와 같은 법인이 전기차를 살 때 해당 지자체에 지점이 없어도 국고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각 분야별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규제 혁신 전략 회의를 가동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역시 규제 완화를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이해 당사자의 갈등에 막혔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기업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보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못한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며 청문회 개최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로써 지난 2003년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번째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가 이제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와 미국 뉴욕 증시와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도 동반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밤 사이에 크게 많이 떨어졌는데 다우존스가 한 2.79%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이 한 4.68%.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떨어진 거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증시 오늘에 크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한 S&P 500 지수도 한 3.88% 떨어지면서 뭐 뉴욕 증시 다 떨어지고 특히 이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힘을 못 쓰는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 넘게 떨어진 모습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밤 사이에 이제 뉴욕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채권 금리였습니다. 사실 10년물 한때 한 3.4% 정도 이제는 돌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또 일어났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경기 침체가 이제는 확실히 돌아오고 있구나. 네. 특히 이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면서 장단기 역전 현상,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다음에 또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6월에 FOMC 회의 때 0.75% 금리 인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겠죠.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지금은 빅스텝에 맞춰져 있습니다. 0.5%포인트 정도 오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 지금 0.75%포인트 정도 올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이게 갑자기 돌발 변수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증시가 약세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뭐 미국발 긴축 공포에 어제 국내 증시도 검은 월요일이었는데요. 네. 코스닥 지수가 2,500선을 간신히 지켰는데 네. 이것도 결국 뭐 미국발 물가 쇼크라는 악재가 좀 작용했기 때문인 거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제 13일이었습니다. 3%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2,500선 겨우 지켜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붕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되는 지금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504선에서 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최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7개월 만에 이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를 따져본다면 역시나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또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이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 올랐다라고 봤을 때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피크아웃 이미 지지난달의 피크아웃이다 물가 한마디로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아니었던 거죠. 시장의 예측을 깨버리고 아직도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시장 참여들이 예상했던 걸 깨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발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곧 다가오는 FOMC 회의 6월에 FOMC 회의에서 이제는 0.75%포인트 정도 오르는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증시가 많이 빠진 검은 월요일이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썼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장시작이 한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 2,500 오늘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먼저 사실 이제 큰 폭으로 빠지면서 특히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 중심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중심이 약간 추종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증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도 많이 빠진 상태였다가 오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또한 대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약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약세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의 뭐 고강도 긴축 우려도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네.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엔 이런 대외 악재가 이어지면 한국 증시에도 추가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갔을 때는 한국 증시가 지금 힘을 못 받는
이유가 뭐 원달러 환율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뽑는다 그러면은 역시나 반도체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 25% 넘게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서 힘을 못 발휘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큰 중심으로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 주가도 2.66% 떨어진 부분도 어제 이제 목격을 했고요.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만 그런가요?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네. 특히 네이버, 카카오도 네이버는 한 5% 정도 빠졌고 카카오는 4.49% 빠지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 테크 중심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공포가 저는 찾아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상당히 난세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가상시장 자장의 어떤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깨졌어요. 네.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빼고 있다라는 표현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토막도 아닙니다. 지금 뭐 3분의 1 수준으로 머물고 있고 네.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비트코인을 봤는데 3천만 원도 깨질 지금 위기, 지금 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3천만 원도 깨질 위기로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상화폐 중심으로 많은 돈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7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이제 붕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8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고점 대비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도 깨질 위기로 있다 보니까 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갔을 때 요즘의 특징이 이더리움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뭐 파생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더리움 중심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역시나 가상화폐가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주식시장과 동일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의 압박,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일어났다. 특히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가 과거에는 이제는 가상화폐 투자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어떤 가상화폐 인기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왔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막상 오니까 이거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증시와 연동되는 위험자산으로서 확실히 이제는 드러났다라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의 인기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시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시장과 맞물려서 연동돼서 아마 크게 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또 루나 폭락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이것도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는 뭐 테라 루나 사태가 사실 이게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돈을 불러오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걸 이자 농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디파이라고 하죠. 디파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먹는 이런 어떤 이자 농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더리움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요즘에 왜 이더리움이 문제가 되냐면 파생 상품이 사실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 조만간 이제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업데이트가 완성이 되면은 이더리움을 또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주는 조건이 뭐냐면 32 이더리움을 사실 이제는 챙겨놔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32 이더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파생 상품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분산 투자를 해서 32 이더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서 뭐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이자를 또 먹는 구조로 한마디로 이제 루나 사태가 비슷하게 이제 이더리움 시장에서도 일어나게 됐거든요. 뱅크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빼기 시작하니까 이게 뱅크런 되면서 한 투자업계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출금을 막은 사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되게 혼탁한 시장으로 가고 있고 과연 이런 시장에서 투자할 분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 아닌 이상은 당분간은 좀 지켜내는 방법이 가상화폐 투자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하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실효성은 뭐 자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구조가 사실 막대한 수익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자에서 나오거든요.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래를 해야지만 돈을 버는 입장에서 그쪽에다가 이제 관리 감독을 맡긴다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정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법 체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관리를 맡기겠다 민간 시장에.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민간에 맡겨서 알아서 움직이게끔 하겠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거래소 5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 네. 이런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하고요. 이 공동협의체 안에서 가상화폐를 어떤 것을 상장시킬 것이냐 또 어떤 것을 이제 폐지할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하게 되고 또한 위험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불법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불법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이런 자율협의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근본 대책이 아닌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뭐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관리 감독의 어떤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정부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질 것이냐 이게 자기 불명확합니다. 네.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과연 거래소에서 다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고 무엇보다 이런 자율협의체가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4개월 동안은 역시나 계속적인 혼란함 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되는 것이 이제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나 관련 규제를 법제화시켜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네.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인이라는 것이 발생한 것이 어떤 탈규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간의 거래가 이제 허락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규제만으로는 해외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의 규제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이제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미 뭐 미국에서는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과 특히 우리나라 이런 가상화폐가 큰 시장 안에서 과연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행정적인 어떤 법제 규제를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상화폐의 시장이 더 커질 것이냐 아니면 축소될 것이냐 향배가 갈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모든 참여자들이 그래요. 빨리 법제화가 돼서 규제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 투자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런 법제화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고물가와 관련된 소식을 정말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이 또 줄줄이 오를 거란 소식도 있더라고요. 당장 뭐 다음 달에 가스 요금도 오르고요. 또 전기 요금도 오를 가능성까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공공요금 하면은요. 사실 이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뼈 아프고요. 가장 직접탄을 맞는 게 사실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는 서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정상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비와 연동되는 이 정상 단가가 국민 부담이 좀 커지다 보니까 올해 한 3번 정도 가스 요금이 이제 올리도록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올렸던 게 사실 4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4월에 오르면서 가스 요금이 드디어 오르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이제 체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달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가스 요금이 또 오르게 되고. 근데 만약에 전기 요금까지 오른다, 그럼 7월달에 오른다 그러면 이제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대표적인 공공요금이거든요. 이게 이제 동시에 또 오르게 되는 케이스가 오는 것이고 10월에는 이미 또 예상이 돼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요금이 오르도록 이미 예고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1년에 3번 정도 오르게 되고 거기에 이제는 7월과 10월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시에 오르게 되고 뭐 서민 경제,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천연가스가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보통 지금 굉장히 고환율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약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더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스 공공요금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누적 피해가 굉장합니다. 지금까지 한 6조 정도 누적금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런 누적 금액이 생기면 다음 연도 공공요금을 올려서 갚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런 누적 미수금이 얼마냐면요.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3번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누적 미수금이 6조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뭐 3번 더 이상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도 문제지만은 내년에도 역시나 가스 전기요금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요금이 좀 오른다면 결국은 6%대 소비자 물가 시대가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 6%대 소비자 물가 상승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는 6% 돌파하고 6% 중간까지도 이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 이제는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평균적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로 이제 수정을 한번 했잖아요. 수정치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은 한 5에서 6%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도 올려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서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다 동결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수단이 다 소진된 상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서민 경제 힘들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최근에 주유소 가기가 좀 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유류세 추가로 인하한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류세 추가 인하가 사실 됐잖아요. 이미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더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인하 폭이 더 늘려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인하폭보다 오르면 더 어떡할 거냐, 원료 가격이. 근데 사실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인하한 것보다 오른 가격이 더 크다 보니까 체감 효과가 거의 상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지금 시각에서 나오고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은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30%가 최대입니다.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게 30%까지거든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100% 인하, 한마디로 유류세가 없어지는 거죠. 개정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가 이런 부분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 계획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송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 기상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인데요. 이송 일정 지연에 따라 발사 일정도 하루 늦춰지게 됐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은 나빠진 기상 여건에 누리호 일정이 발목을 잡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 발사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치긴 했지만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상 상황이 누리호 이송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총 1.8km를 이동합니다. 구불구불한 비탈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길이 비에 젖어 미끄러울 경우 이 이송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바람까지 거세면 발사체를 아무 탈 없이 발사대로 옮겼다고 해도 이후 기립 작업 과정에 안전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 우주센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향후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서 발사대 기술진의 완전한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열린 누리호 비행시험위원회에서는 기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 누리호 이송 여부 판단을
오늘 이른 아침으로 유보했는데요. 결국 오늘 아침에 열린 비행시험위원회 결과 이송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누리호 이송이 연기됐기 때문에 발사 날짜도 예정보다 하루 뒤인 16일로 연기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애초 오늘 아침 7시 20분부터 누리호 2차 발사체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또 발사체가 발사장에 도착하면 곧이어 이 기립과 고정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네, 일정이 하루 연기된 만큼 내일 발사체 이송과 모레 발사는 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 2차 발사가 지난해 1차 발사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또 개선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진 누리호 1차 발사 실패 원인은 3단 엔진이 계획보다 일찍 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산화제 탱크가 문제를 일으켰던 건데요. 이 때문에 위성 모사체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우주에서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 탱크가 문제였습니다. 로켓 발사 뒤에 엄청난 가속도에 산화제 부력이 커지고 헬륨 탱크 고정 장치가 풀려나가는데요. 이 때문에 헬륨 탱크가 이탈하면서 산화제 탱크와 충돌했고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가 누설됐습니다. 그래서 2차 발사는 이 산화제 탱크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산화제 탱크 설계를 하중에 1.5배까지 버티도록 바꿨고요. 헬륨 탱크가 이탈하지 않게 고정을 더 단단히 했습니다. 산화제 탱크 맨홀 덮개도 더 무겁고 두껍게 제작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는 1차 발사와 다르게 실제 인공위성이 실립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등에 이어 독자적으로 1톤 이상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재 시각 13일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장단기 군사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면서 장단기 군사대비 태세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 장관도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은 한미 양국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45기에서 55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현지 시각 12일 발간한 군비와 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2022 연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핵탄두를 생산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없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핵탄두를 소량 보유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전 세계 핵탄두 집계에 북한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투자자를 모아서 호텔을 짓고 객실을 분양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분양형 호텔이 참 많죠. 고수익 보장 약속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 선거를 앞둔 민사소송을 보러 법원에 모인 사람들. 모두 같은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습니다. 호텔 시행사가 제시한 건 5년간 연 8% 수익. 고수익 보장이란 말에 297명이 각자 수억씩 투자해 객실 300여 개를 분양받았지만 약속한 수익금을 받은 사람은 수년간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분양받을 때는 연 8%를 준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지요. 그분이 돈 10원도 못 받았죠. 2년 동안. 강원도 춘천에 있는 문제의 호텔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정상 운영 중입니다. 호텔 측은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행사가 새로운 업체에 호텔 운영을 맡겼는데 해당 업체는 자신들이 투자자들과 확정 수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며 수익금을 나누지 않는 상황. 거리두기 해제와 인근 레고랜드 개장 효과로 주말이면 빈 객실을 찾기 어려울 정도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결국 100명 넘는 투자자들이 호텔을 상대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객실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분양형 호텔과 관련된 투자 피해로 전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만 줄잡아 약 100여 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앞이 막막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42년간 교편생활해서 뭐 3억 2천을 투자했는데 수익금이라는 건 거의 지금까지 못 받은 거예요.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람들은 더 난감합니다. 돈을 못 준다, 1% 준다. 그것도 10년 동안 은행에서 이자도 오른다고 그러잖아. 그럼 저는 이제 더 살 길이 없어요. 애초 정해진 수익금을 받지 못해도 호텔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이 전부인 상황. 과장된 홍보를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은 노점상들이 합법화와 함께 생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입법 청원안이 가 있는 데다 일부 진보 정당도 호응하고 있지만 합법화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30년 가까이 거리에서 의류를 팔며 산전수전 다겪은 최종훈 씨에게도 최근 2년은 처음 경험하는 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동인구와 관광객이 급감하며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말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리를 떠나서 지금 생계를 위해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너무 외국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정부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언감생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자체로부터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이나 신분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적이라 사업자 등록증까지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노점상이 코로나19로 월 평균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주는 노점상 지원금 50만 원을 신청했다고 답한 비율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중고를 견디다 못한 노점상들이 정치권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 노점상 2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서 이른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노점 관리 대책과 과다한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고 통행권 확보, 위생 관리에 대한 노점상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이른바 노점상 생계대책협의회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점상들도 벌금 아닌 세금 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노점상들을 찾아와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입법청원이 지난 1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산자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 합법화까진 갈 길이 멉니다.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탓에 각종 세법에서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음식 노점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첩첩산중입니다. 특히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상인들의 반발이나 현금 결제로 인한 탈세 논란 등을 극복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와 좀 공존하는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길거리 문화의 하나또는 불법 영업 탈세의 온상이란 이중인식 사이에서 표류해온 노점상 합법화 문제가 이번엔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전남의 미래를 이끌 교육과 행정 분야 비전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은 대전안을 추진하고 행정은 100년 먹거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4기 전남 교육을 설계할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남교육 제대로다! 지난 12년의 성과를 잇는 데서 나아가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이제 교육청만 독립된 섬으로는 절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청을 열고 도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가야 우리 전남의 소멸도 막고 우리
우리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 전남 행복시대의 초석을 다질 비전위원회도 닻을 올렸습니다. 바뀐 정치 지형에도 전남의 고유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전국에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승화시키는 아이디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풍부한 문화 자원과 유산을 융복합해서 콘텐츠로 만들면 좋은 결실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타도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그 문화 콘텐츠들, 또 창의적인 또 혁신적인 일들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국내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한 2개, 3개 좀 이렇게 덩어리들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전남 교육과 행정에 밑그림을 그릴 실무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어떤 청사진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의용병으로 참전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의용군 활동을 위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치료와 재활을 위해 귀국했습니다. 유치원생에게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치하는 엄마들 등이 제기한 매운 음식 제공 관련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매운맛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남부지방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비가 내리는 충청과 강원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구가 19도 등 20도를 밑돌면서 선선하겠고요. 서울은 29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남부와 호남, 영남 지역에는 시간당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과 충청 이남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강원과 충북, 경북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9.7도, 부산 17.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수도권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는 19도 등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서 조금 전 누리호 이송과 발사를 하루씩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 지역의 날씨가 대체로 흐리겠고요. 바람도 약해서 누리호 이송의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발사 예정일인 모레도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바람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